품격 있는 아재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벌써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한 거냐, 그 의도는 뭐냐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왔죠. 최초에 나왔던 해석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전략이었다, 선거 전략이었다,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개헌 의석을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해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헌법을 개정하려는 포석이다, 이런 해석이 많았죠. 물론 결과는 아시는 것처럼 개헌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고요. 자민당 의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자, 아베 총리의 의도 두 번째로는 이 수출 규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러면 한국의 민심이 악화될 거고 이를 통해서 내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일본의 우호적인 정치권이 정치 세력이 조금 더 힘을 얻도록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정권을 교체하려는 거다. 과거와 같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우호적인 그리고 일본의 말이 잘 먹히는 그런 정권으로의 교체를 꾀하려고 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 한일 양국 간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그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그런 고육지책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네 번째로는 파국 원망이라는 해석도 나왔죠. 일본의 학자한테서 나온 해석인데 일본이 전후에 지속적으로 경제 발전을 해오다가 이제 경제 성장도 한계에 달했고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미 평화기조 속에서는 일본은 사실상 완벽하게 배제가 됐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던 이 개헌 문제도 여러 가지 좀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니까 차라리 엉망진창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파국 원망의 심리다. 일본의 엘리트층이 공유하고 있는 심리다. 이런 해석도 일본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세계 경제 질서에서의 일본의 우위 이런 것들을 과시함으로 해서 일본이 좀 존재감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죠. 자, 그 의도가 뭐든 간에 일본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대내명분, 대외명분. 우선 대내명분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런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명분, 다시 말하면 WTO, 이 통상무역과 관련한 명분은 이것은 안보 문제다.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먼저 통제를 시작한 거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죠. 일본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 통상무역의 문제와 그리고 정치, 역사의 문제를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 이렇게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일본 내부에서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이 있어서 이런 조치를 했음을 알리는 그런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어제 출입기자단에게 설명회를 가졌는데요. 한일협정 기록의 미공개 자료 일부를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행위였는데요. 이 공개된 자료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당시에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건넸던 대일 청구 요강, 그 8개 항목의 청구 요강, 엊그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단락됐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그러면은 포함이 된 건지, 다시 말하면 일본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한일 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맺어졌습니다. 우선 한일 기본조약 제2조를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두고두고 우리 발목이 지금 잡히고 있는데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사조약이라든지 한일 합방조약이라든지 이런 양국 간에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화시켜서 일본의 의도는 분명하죠. 강제징용이라든지 군 위안부라든지 이런 반인도적 불법 행위가 없었다, 또는 이것을 한 일거에 청산하겠다, 이런 속내가 묻어있는 협정문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이 한일 합방은 무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불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맺었던 협정 그리고 양국 간의 조약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됐다. 다시 말하면 식민 지배는 불법적이지 않았다. 합법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기본조약 문장 하나 때문에 양국의 해석이 아주 근본적인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협정을 맺을 당시에 이 식민 지배가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일본이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실어놓지 않은 거죠. 그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한일 청구권 협정도 한번 보죠.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보면 양체약국은 양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이 전후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1951년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데 이 청구권 협정에 나와 있는 언급되어 있는 제4조 A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 그러니까 해방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 채무 관계는 이런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 약정으로서 처리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양국 간 또는 양국의 국민 간의 재산상 채권 채무 관계를 특별 약정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채권 채무. 이것은 뭐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아니었죠. 자, 실제로 그리고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한 8개 청구 요강 내용을 한번 보면요. 조선은행 등을 통해서 반출된 지금과 지은을 반환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 조선총독부 채권 그러니까 뭐 저금, 채권 뭐 이런 것들 보험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8월 9일 이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된 금품 8월 9일 현재 한국의 본사, 본점, 지점이 있던 법인의 제1재산 반환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재산상의 보상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넘어가서 보면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 청구, 그러니까 현금을 반환해라, 지급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개별적 권리 행사에 관한 항목,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재산상의 문제고, 뭐 예를 들어서 해방 직전에 일본이 이 한국에서 빼간 예금, 미지급금 뭐 이런 거를 다 반환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피징용 한국인, 그러니까 강제징용 보상에 대해서는 미수금, 보상금, 기타 청구권 그거를 현금으로 지급해라 뭐 이런 얘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수금, 보상금 또 기타 청구권 뭐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마저도 조금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살펴본 바대로 일본의 주장까지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야, 저거 보상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아니면 최소한 일본 입장에서는 보상이 끝났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면 박정희 정권 당시에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협정을 맺었을까요? 그게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일본이 이 식민 지배를 했던 것이 불법적이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하고 또는 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이 불법성에 대한 추궁은 일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맺은 협정문마저도 그 문구도 불명확하고 우리 측이 일본에 제시한 8개 청구 항목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그 청구 항목별 금액, 범위, 대상,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정문에 전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일본이 지금과 같이 이 억지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박정희 정권이 국민의 인권 그리고 자국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보다는 우선 돈에
우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받아온 그런 무상, 유상 자금에 대해서도 이 보상금, 전체 보상금 중에 피해자한테 지급된 금액은 이 무상 자금의 10%도 채 안 된다고 하니까요. 9.7%만 국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한 단계만 더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일본이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모든 보상 배상이 다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러면 이 청구권 협정 당시에 일본이 이 강제징용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당시 일본 헌법이나 일본 법률에 의해서 강제징용 그리고 군 위안부 동원 이런 것들이 다 합법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지 헌법이라든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법이었던 국가총동원법 이런 것에 의해서 동원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당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1965년에 그것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더라도 상호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2012년 5월 판결문에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일본의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나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 판결, 확정 판결을 한 2018년 11월에도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한일협정으로 지급한 정치적 보상은 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최종 판결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도 한국 내에 있는 법인, 재산 이런 것과 관련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따라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일본 정부가 유독 이렇게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 개인 배상권,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1965년 11월 5일에 일본 외상이 시이나 에츠사부로 외상이 일본 국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외교 보호권만 소멸할 뿐 개인 청구권은 존재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청구권 협정 당시의 증언이고요. 그리고 1991년에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건 아니다. 이런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스스로도 이 청구권 협정에 나와 있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대일 청구 8개 요강 이것마저도 모두 해결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반증을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왔습니다. 자, 일본 측이 근거로 드는 이 대일 청구 8개 요강에 언급된 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그리고 은급은 이제 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은급 등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줄곧 공탁을 해왔습니다, 은행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피해자 개인이 내가 못 받은 연금 돌려주쇼, 내가 받지 못한 월급 주쇼 이러면 그거를 지급을 할 수 있게 공탁을 해왔어요. 그런데 다만 공탁을 해놨을 뿐이지 이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개인에게 이 공탁 사실을 통지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뭐 관보 등을 통해서 고시한 적도 없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놨던 거죠. 어찌됐든 이 미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재산상의 손해잖아요. 그나마 이거 불법적인 이 손해배상뿐만이 아니고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이 재산상의 보상금 이런 것들마저도 별도로 공탁을 해놨던 거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우리 정부가 요구를 했던 8개 요강이 모두 청구권을 통해서 해소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 몇 차례 거론된 바가 있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민관공동위원회가 내린 결론, 그 결론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불법행위, 일제강점기 시절에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소멸되지 않았다라는 게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 그리고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는 기억을 하시죠. 그거는 군국주의 일본, 그리고 이 제국주의 향수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A급 전범의 손자 아베, 그리고 하나 더 꼽자면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에서 우리 독립군을 때려잡으러 다니던, 그리고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한 다카키 마사오, 그리고 토착 외구다.